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새해 반도체와 금융업종이 깜짝 반등장을 이끈 가운데 상승세가 이어질지 증권가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내 증시가 과열됐다는 입장은 새해 상승장을 정책금리 등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보고, 반대 입장은 코로나19로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이 돌아오는 현상으로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에 의한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개미군단이 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이던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도 5대 증권사에서만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사들이며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이 호황을 겪는 것과 달리 최근 주식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본시장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손병두 이사장은 지난 3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또 세계 표준에 맞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깜깜이 배당 지급 관행 개선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영문 공시 확대도 시행할 예정이다. 손 이사장은 신뢰받는 시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글로벌 동향에 맞게 지속가능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거래소 자체의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경영세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내년 말 출범하는 대체거래소, 올해 출범하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 등 자본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가 일상이 돼버린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거래소가 내놓은 새로운 해법과 핵심 전략에 대해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본다. 네, 오늘은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요 2020년 12월에 이제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한창 이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 취임을 하셔서 녹록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2년간의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비록 코로나 상황이었지만은 시장은 막 좋아지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취임하던 2020년 12월 21일이었죠. 그때 아마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막 돌파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2021년 1월 초에 이미 3,000포인트 돌파를 했고요. 맞아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7월 달에는 3,205라는 고점까지 찍었습니다. 그 분위기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그때 지탱이 되지는 못했고요. 네. 좀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 3,000포인트가 넘는 역사적인 순간에 또 함께 하셨는데, 사실 올해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상저하고다, 상고하저다 이야기가 참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불투명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위해서 좀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돕기 위해서 거래소에서도 목표하는 바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거래소가 물론 어려운 상황이라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잘한다고 시장 상황이 또 호락호락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가 미래 도약을 위한 힘을 축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숙제들을 지금 많이 해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더 큰 힘으로 뛰어오르는 발판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시고,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엉덩이로 앉아서 돈을 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나아지는 시장의 구조, 이거를 나중에 도약시기에 만끽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께서 올해 개장식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3가지의 사업 방향을 잡아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였고요. 두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조성. 세 번째는 금융산업 변화 혁신 선도였습니다. 자, 그중에서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초점을 두고 경영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타 국가에 비해서 같은 업종, 비슷한 매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유난히 가치가 좀 저평가된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주 해묵은 숙제입니다. 네. 조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낯선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역시, 조금 네.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실제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그만큼 나오지 않고 저평가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럼 뭘로 이걸 측정을 하느냐? PBR이라고 그래서 프라이스 대비 북 레이시오라고 해서 PBR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선진국 대비로 한 50% 정도 저평가가 돼 있고요. 예, 신흥국 대비로 봐도 한 60%. 많이 빠져 있네요. 예, 그리고 아시아 이웃 국가랑 비교를 해봐도 한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만큼 모든 방면에서는 요즘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 네. 우리 주식 가치는 그만큼 평가를 못 받고 있죠. 한 20년 넘는 해묵은 숙제인데 이거를 꼭 올해는 해소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인 규명은 지금 들어갔고 네. 실제로 정부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개선 조치들을 계속 발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K컬처, K푸드, K입자를 따서 이 가치 평가가 높게 된 경우가 많은데 주식 시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활동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럼 왜 생기는가 하는 거를 제가 작년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제가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MSCI라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세계적인 그 지수 사업자하고도 그 회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한 2가지로 원인이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투자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투자자 접근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문제는 외국인들이 정보를 제때 얻어갈 수 없는 시장 구조를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뉴스들이 영어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또 외국인 투자자 누가 투자하는지 얼마나 투자하는지 이거를 시시때때 파악해 나가는 외국인 투자자 아이디 제도 네.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주주를 존중하는 관행이 좀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지배주주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소액주주들에게는 또 기관 투자들에게는 제때 알려지지 않는 네. 그런 것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소가 할 수 있는 바를 정부와 협력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2가지의 원인을 찾으셨으니까 조만간에 해결 방안도 찾아내시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또 이사장님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본시장이 이제는 어른 취급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굉장히 와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도도 좀 선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한국에만 있는 자본시장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정말 많거든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어떤 제도들이 한국적인 상황을 좀 지나치게 고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아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꺼리는 이유를 설명했을 때 조금은 답이 나와 있는데요. 네. 결국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하려면 MSCI 선진지수 편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왜 아직도 선진국 대접을 못 받고 개도국 그룹에 편입이 돼 있느냐 이게 불만이죠. 그래서 그동안 선진지수에 편입을 시켜주십시오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왔는데 지나고 나서 그분들의 불만 사항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몸은 어른이 됐는데 아직 제도나 관행, 정신 수준은 청소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 수준이나 규모는 이미 선진국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제도나 관행 이거는 아직도 개도국을 답습하고 있다. 그게 뭐냐?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출입 동향을 우리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를 두 차례 겪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우리한테는 필요해요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니 특별 대접해 주세요라는 그렇게 거하고 되네요. 똑같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건 결국 선진국들이 채용하고 있는 스탠다드거든요. 선진국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ID 제도도 쭉 지적받고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하고 쭉 얘기를 해와서 얼마 전에 그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배당 관행도 달리 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배당 주주가 누구인지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을 하고 네. 배당 금액을 모른 채 확정한 다음에 3월쯤 가서 배당 금액이 주총에서 확정이 되는데 맞아요. 깜깜이 배당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죠. 해외에서는 배당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인데 배당 금액도 모르고 어떻게 저 주식을 사지 하는 의문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배당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걸 보고 주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절차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 쪽으로 이제 따라가는 게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잘할 수 있게 공시 정보도 영문으로 바꾸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의무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제도나 관행이 선진국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배당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 또 한 가지가 깜깜이 배당도 문제지만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 조금 낮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기업들이 배당에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죠. 네. 배당 비율 또 주주 환원 비율이 해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그것이 편하게 제도가 개선이 되다 보면은 기업들이 조금 더 배당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요. 어떤 기업이 배당을 잘해주느냐, 어떤 기업이 주주를 좀 우대하느냐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걸 보게 되면 기업들의 의식이나 그런 관행이 바뀌면서 점점 이제 배당도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는 배당 얘기에 이어서 사실 시장의 쪼개기 상장 문제, 작년에 주식시장에 엄청난 키워드자 화두였죠. 일단은 쪼개기 상장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쪼개기 상장을 속담을 풀어 얘기를 하자면은 닭 쫓던 개가 집을 쳐다본다라는 그런 심정을 주주들이 갖게 되는 고개를 현상이죠. 끄덕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지금. 어떤 기업에서 굉장히 유망한 신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그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원래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 신사업 부분만 띄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걸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자회사는 대박을 치지만 모회사 주식을 갖고 남아있는 기존의 주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였죠. 이게 알짜배기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물적 분할로 자회사 상장 이거를 이제 좀 듣기 쉽게 쪼개기 상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사업에 자금 조달하는 그런 중요한 방식으로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방식이에요. 사실은 물적 분할한다는 거는 어떤 조직 어떤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그걸 자회사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별도의 사업 부문을 나중에 매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물적 분할을 많이 하거든요. 네. 물적 분할 자체가 구조조정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던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가질 것은 아닌데 되게 주식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신사업에 주목하셨던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의 인식은 자꾸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주들한테 일반 주주들한테 조금 더 그 신사업이 대박난 거에 이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거 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물적 분할로 재상장하는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장 심사를 할 때 과연 기존 주주들에게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일정한 노력을 했는지 합리적인 노력을 했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게 프로세스를 개선을 했거든요. 네.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그런 저희 심사 방식을 지금 새로 차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착이 되고 나면은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폐단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쪼개기 상장은 주주를 경시하는 거야, 안 좋은 네. 거야 이런 게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도 상당히 이제는 그런 자금 조달 방식을 이제는 좀 꺼리고 주저하고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된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주이익을 조금 더 같이 공유하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있고 한 걸음 좀 내딛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쪼개기 상장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또 이 임원진들의 스톡옵션 관련해서 이른바 우리가 먹튀 논란이죠. 카카오페이 상장 후에 말이 많았습니다. 아마 카카오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텐데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였죠. 임원진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보유 지분을 40만 주 이상을 매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임원진들은 매각가에서 이 차익을 무려 878억 원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 카카오페이 주가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데요. 자, 상장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또 필요할 거다라는 목소리 계속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시죠. 예, 사회적인 반향이 큰 사건이 있으면은 당연히 제도는 그에 반영을 하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이거 역시 지난번 카카오페이 사건 이후에 제도 개선을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새로 IPO를 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책임 경영을 통해서 이 회사를 키워나가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마련인데 네.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스톡옵션 행사에서 팔고 나가면은 네. 진짜 이분들도 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네. 꼴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그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고 네. 오히려 우리 사주 이제 받으신 분들은 빚더미 올랐다 이런 네. 불만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빚어더 가지고 대박의 꿈을 키웠는데 더 큰 빚을 안게 됐다. 더 큰 빚을 안게 됐다라는 좀 그런 어려움도 많이 얘기를 듣곤 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스톡옵션을 상장 후에 행사해서 대량 매도를 하는 거는 일종의 우회행이거든요. 원래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정 기간, 예를 들면 6개월 동안은 보유예수로 묶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IPO 직후에 못 팔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의 우회 수단으로 스톡옵션 행사를 IPO 직후에 행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규정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바로 대량 매각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꼼수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을 정도였어요. 항상 제도는 그 꼼수를 찾아서 또 빈 구멍을 메워주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또 빈틈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에 행사를 하더라도 그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보유예수 기간하고 똑같이 보유예수가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PO 이후에 한 2달 정도 지나서 스톡옵션을 행사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4개월 정도 다른 기존 주주들이 6개월 묶여 있으면은 이 사람도 나머지 4개월은 같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제도를 개선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지금 배당 예. 관련도 하셨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고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규제라는 거는 사실 투자자나 기업 관계자들을 믿고 디자인이 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제일 바람직한 시장인데 자꾸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런 우회 행위를 막으려고 저희가 계속 무리한 제도 개선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옥매는 시장 제도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SG가 참 중요한 거죠. 기업 네. 경영하시는 분들도 네. 정말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이렇게 제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ESG를 떼놓을 수 없는 키워드로 꼽고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ESG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공언을 하고 있고요. 뭐 성과 지표도 좀 내놓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신다거나 계획을 하고 계세요? ESG 하면은 거래소죠. 네. 거래소가 ESG를 빼놓고는 사실은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할 정도로 네. ESG의 아젠다는 거래소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하는 일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하고 네. 있잖아요.
믿고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를 저희가 심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걸러내는데 거기서 이 기업이 제대로 ESG를 실현하고 있는지 경영의 투명성이 있는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쪼개기 상장의 경우에도 네. 주주 노력을 제대로 주주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심사 단계에서 보고 있다는 것처럼 그런 ESG 경영을 실제로 실현하는지 이거를 심사 단계에서부터 걸러내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 상장이 되더라도 지속 가능 경영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제대로 공시하는지 이런 걸 또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 가능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게 하고 또 그 내용을 저희가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대충 이런 기업은 이런 걸 잘합니다, 못합니다라는 것도 알려주거든요. 주요한 정보는 ESG 경영 정보 ESG 포탈이라는 저희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개설한 지는 재작년 말에 개설을 했는데요. 굉장히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심지어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의 요약판도 거기 다 실려 있습니다. 이 두꺼운 걸 다 못 읽는 분들도 그 요약판 보시고 대충 어떤 기업이 어떤 ESG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게 거기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이 좋은 ESG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그 투자 가이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저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SG 지수를 저희가 쭉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 지수에서 높은 평가 받는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회 책임 연기 채권도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쪽 자금 조달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면서도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기업들이 제대로 따라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도 한꺼번에 막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급하게 저희가 푸시를 하다 보면은 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기업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굉장히 생존도 어려운 지경인데 무슨 ESG냐. 가긴 가야 하는 길이긴 하죠. 가긴 가야 하는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워낙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ESG를 뒤에서 푸시하는 역할을 지금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쉽게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은 공식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제공하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가속화될 ATS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이 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3월 말쯤 ATS 인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한국거래소가 이 시장 간 경쟁에서도 우위를 좀 확보할 자신이 있으신지요? 예, 당연히 자신이 있죠. 네. 그렇지만 경쟁은 항상 시장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 판도를 더 넓혀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생기는데 왜 그렇게 편안한 얘기를 하냐 하고 비판하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저희 거래소 본사가 위치한 부산에서는 처음에 ATS 출연에 대해서 제가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가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요. 사실 시장 전체를 위해서는 경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걸 환영하는 듯한 얘기를 한 거는 경쟁에서 이겨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거고요. ATS가 출범을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 투자자들, 참가자들의 니즈에 좀 더 맞추는 그런 효율성 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점적으로 거래소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투자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본시장의 효율성의 경쟁을 통해서 좋아지면 그것이 오히려 또 새로운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ATS라는 게 사실은 매매 체결 기능만 수행하는 거래소입니다. 그 이외에 상장이라든지 공시라든지 시장 감시, 청산 결제 이런 것들은 다 저희 한국거래소가 맡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개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또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한국거래소의 또 다른 동반자가 된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거고요. 그렇지만 또 엄연한 의미에서는 경쟁자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 투자도 최근에 많이 해서 차세대 시스템이 지난 1월 25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최고의 IT 수준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ATS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틈새 시장 공략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한국거래소가 못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본인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당국에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근데 저희가 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얘기 아니라 same risk, same rule이라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마 핀테크 기업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시장제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매매제도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대개 다른 할 수 없는 투자자 보호나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예, ATS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거는 한국거래소에게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저희가 건전한 경쟁이 된다. 그래서 당국자들을 뵐 때마다 이 얘기는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하면 안 되죠. 선의의 경쟁자 되려면 예. 같이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ATS가 고사하길 바라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적절한 균형을 좀 찾아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마 선의의 경쟁자로 양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경쟁을 통해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요,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일반 가상자산과는 달리 실물자산에 기반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뜻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유통시장을 놓고 또 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주도권 싸움도 예고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증권형 토큰 제도권 편입에 앞서서 거래소에서는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예, 토큰 시장이 뜨거웠었죠. 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은 한국거래소 같은 좀 공신력 있는 곳에서 사실은 거래 기능을 맡아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이 있고요. 네.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입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전에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토큰 중에 디지털 가상자산 중에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왕에 증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모양만 토큰의 형태를 취할 뿐이지 네. 이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진 토큰은 증권이다라고 이제 판명을 내려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각투자, 네. 뮤직하우라든지 아니면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조각투자 같은 이런 것들은 증권이다라고 성격을 규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올해 개설되는 한국거래소의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미 TF팀을 신설 부서로 이미 새로 조직 개편을 했고요. 네. 거기서 올해 시장 운영 개시할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아마도 기존의 토큰을 심사해서 상장하고 있는 것에는 그 비즈니스는 지금 증권사들이 많이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다 팀을 꾸려서. 그렇습니다. 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 신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될 시장일지 몰라도 증권형 토큰으로 편입이 돼서 거래하는 대상이 늘어나면은 이 시장도 언젠가는 커질 거로 생각을 하시기 네. 때문에 저희는 제도를 개설하고 제도를 만들고 이제 시장을 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이게 시장 합시까지 해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 열심히 준비를 잘 해오고 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런 혁신 상품들이 좀 출시되면서요, 좀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저평가라는 국내 증시의 또 다른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지난해 11월이었죠.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가 출범을 했습니다. 편입 기업에 대한 이 평가도 좀 궁금하지만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코스닥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아요,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이 영원한 1위 시장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기술주, 성장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신시장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코스피는 일부 시장이고 중소형주만 모여있는 시장으로 맞아요. 코스닥 네. 시장에 전락을 한 거죠. 나스닥의 경우에도 이런
대표 선수들을 모아서 나스닥 셀렉트, 글로벌 셀렉트라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뭐 테슬라라든지 네.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아니라 나스닥의 나스닥. 대표주이자 미국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래서 대표 선수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는 거, 거기서 어떤 성공 포인트를 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시장 밸류 자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또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이게 작전이 횡행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정말로 장기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구나라는 새로운 재발견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시장을 잘 꾸며나갈 겁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또 굳이 코스피 가지 않고서도 여기서도 충분한 그런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준비하고 있고요.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죠. 네. 네,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요, 이 글로벌 세그먼트의 성공 여부는 사실 이 지수를 활용한 상품화에 달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인 상품화 단계까지는 의문을 가지는 그런 시각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근데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 포함된 기업들이 굉장히 내용이 좋은 기업들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나 코스피 가서도 대장주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인데요. 네. 이 주식들이 굉장히 수익성도 앞으로 양호할 거고 내용이 건전한 주식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 있는 기업만 가지고 새롭게 저희가 지수를 곧 구성을 할 텐데 지수를 구성하면은 과거 투자 실적을 비교해 보면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네. 일반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아웃퍼폼 좋은 성과를 냈던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훨씬 더 그 투자하실 만한 그런 지수가 개발이 될 거고요. 이와 관련된 연계 상품도 저희가 꾸준히 만들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품이 나와 있는 게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네. 예, 곧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형 운용사들의 글로벌 세그먼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산출한 지수인 만큼 지수 확보는 쉬운데 브랜드 마케팅 측면에서 대형사 역량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 상품화를 주저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지수를 활용한 상품화 이전에 보완할 부분, 어떤 부분들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결국은 중형 운용사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이제 돈이 된다는 그렇죠. 이제 확신을 심어줘야죠. 네. 이게 돈이 된다.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정말 지수를 만들어도 이게 잘 될까 하는 걱정을 하셨다시피 중형 운용사들은 상당히 본인들 선택의 폭이 제약이 돼 있는데 굳이 코스닥 글로벌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잘만 하시면 하나의 틈새 시장으로서 뛰어들만 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곧 그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하면서 ETF의 운용 자율성을 훨씬 높여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거래소와 함께 네. 하고 있거든요. 과거 액티브 ETF가 훨씬 더 그 지수 연계성 때문에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거에 훨씬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중형 운용사들은 그런 쪽에 이미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글로벌 같은 경우도 그런 이 지수와 연계된 ETF 상품들이 앞으로 출시가 되게 되면 중형 운용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죠.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홍보, 마케팅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저희가 행사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라든지 네, 그런 거 준비하고 있고 또 광고도 5개 광고 같은 거 열심히 해서 코스닥 글로벌이 뭔가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셔야 결국은 거기서 돈이 되는 상품들이 만들어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러면 그 시장 참여자들이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 대한 인식도가 조금 낮다라고 보시는 낮죠? 거예요? 예, 아직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작년 가을에 출시된 저희가 글로벌을 출발했거든요. 그렇죠. 11월이었나요? 11월 것도 늦은 네. 가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인식이 별로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행사하고 또 지수도 출시하고 그러면 뭐 글쎄요. 올 연말쯤 되면 상황이 조금 지금보다 훨씬 달라져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도 좀 올라가고 이런 중소형 운용사에서도 좀 관련 상품들 출시하고 하면 예. 저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함께 해보게 됩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그렇습니다. 기업들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너무 많은데 외면받고 있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다들 코스피 시장으로만 가려는 생각을 하시고 지나가는 관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걸 고치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은 보석들을 좀 잘 찾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기업들이 또 선택권이 있다.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편입에 있어서, 편입 편출에 있어서. 기업들은 저희 제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의 선택권은 있으시죠. 네. 근데 저희가 엄선한 기업들이거든요. 나름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저희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까지 제대로 봐서 검증된 기업들만 1,400여 개의 코스닥 기업 중에 선발된 51개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옥석 중에 옥석을 고른 건데요. 진주 중에 진주를 골랐죠. 그런데 기업들이 세금한테 편입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야 뭐 언제든지 탈퇴는 자유로운데 네. 아닌 자격 조건이 안 된 기업들이 진입하는 건 어렵죠.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만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안을 했을 때 이거 마다하시는 기업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성공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렸던 계획대로 쭉쭉 만들어 나간다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의 지름길 내지는 성공 방정식 이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될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테슬라 같은 그런 좀 알짜배기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는 데 있어서 이 글로벌 세그멘트가 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요 올해 자본시장 이야기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시장에서는 뭐 처음에는 상저하고 이야기하다가 1월 시장이 좀 잘 갔어요. 1월 효과 얘기하면서. 근데 2월 달은 또 쉽지 않을 거다. 뭐 이야기 많습니다. 거래소 측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쉽지 않은 질문이죠. 예, 저희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하네요. 좀 주저다가 좀 죄송합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주저가 되네요. 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 관련해서 반성문 쓰셨고 네. 또 앞으로도 쓰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전망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라 네. 굳이 욕먹을 짓을 사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저하고 전망이 한두 달 지나자마자 바로 틀려버리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정보 어떤 예측을 해가지고 실제 일어난 상황보다 좀 빨리 움직이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먼저 거기 시장이 반응을 한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말씀한 대로 2월 달, 3월 달까지 지속이 될 거냐라는 얘기는 결국 경기가 계속 떠받쳐 줘야 되는 것이고 네. 기업들의 실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그다음에 힘을 받아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2월, 3월에도 지속이 될 거냐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의 폭이 예상보다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리고 실적이 기대보다 얼마나 잘 뒷받침을 해주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의 그 주가 전망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해주신다면 올해 장도 여러 가지 괜찮을 만한 요소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악재가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확실히 좋은 일들이 많아져야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 그냥 이 정도 수준의 베어마켓 랠리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만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희 걱정인데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 저희가 밀린 숙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더 많이 뛰어오를 수 있는 도움닫기 발판을 지금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더 높이 뛰어오르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밀린 숙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좀 올해 시장도 녹록지는 않을 것 같지만 위기와 뭐 또 기대 그 공존 사이에서 시장이 좀 잘 갔으면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저희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거래소에서 올해 많은 준비 그 도움닫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단기 역점 사업과 장기 역점 사업 목표 좀 나눠서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시청자분들은 몇 가지 요약해서 듣기를 좋아하실 테니까 네. 딱 두 가지로 먼저 단기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TS에 저희가 많은 준비를 ATS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ATS로 상징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시장 감시 노력을 더욱 배가하겠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 25일에 론칭한 차세대 시스템이 정말 차질 없이 잘 돌아가서 두 가지 시장을 어떤 시장의 우위를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데 우위를 차지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거기 녹아 있습니다. ATS에 대한 대응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디지털 증권 시장입니다. 디지털 증권 시장은 공식적인 거래소에서 인증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에 많이 목말라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올해 이걸 제대로 잘 론칭을 시켜야겠다라는 단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과제는 역시 세계 유수의 거래소 업계를 나란히 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많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저희가 시장 감시 노력을 정말 배가를 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여러 가지 그 반칙 행위에 의해서 놀아나지 않는 건전한 시장이다라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쭉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주주이익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관행을 만들기 위한 노력. 아까 말씀드린 물적 분할이나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먹튀 논란이 있는 이 스탁옵션 행사 이슈에 저희가 쭉 대응해 왔던 것처럼 네.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모든 일에 저희가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거고요. 그런 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서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는 일이죠. 올 한 해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일정 많으신데 뭐 단기, 장기 큰 그림들 많이 그리고 계셔서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거래소 수장으로서 이사장님의 경영 철학 키워드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제가 거래소 온 다음에 가장 역점을 뒀던 거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해서 많이 만나고 많이 듣고 그 의견을 가급적이면 수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내부에서부터 좀 직원들이 진심을 가지고 일에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려고 좀 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시장에 있는 관계자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기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한 그런 좀 뭐랄까요, 북돋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였죠. 그래야 이제 거래소에 확실한 신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고요. 그게 일정 부분의 노력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가 보시기보다는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고루한 조직이에요. 보기에도 보수적이에요. 제가 공직에 30년 넘게 있다가 왔을 때 처음 놀란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네. 상당히 공조직하고 정말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좀 외부의 어떤 의견이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민첩한 조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스마트워크의 혁신을 계속 추진을 해왔고 요즘엔 그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원들이 항상 뭐 서울에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미팅 현장에 가 있거나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스마트워크의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놨고요. 직원들이 경영에 필요한 얘기를 계속 목소리를 제기해 주세요. 저희가 익명 게시판을 블라인드하고 거의 똑같이 기능하는 사내 익명 게시판을 만들었거든요. 진짜 익명인가요? 진짜 익명입니다. 진짜 익명입니다. 저희가 IT 전문 직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검증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의심이 없게 그걸 잘 좀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올라오는 여러 가지 글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DM 보내는 익명 그 채널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다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고. 직접 소통하세요. 바쁘신데. 예, 뭐 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니까. 네. 제가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거기 좋아요, 싫어요 이제 막 나오거든요. 네. 옛날엔 좋아요만 열심히 했더니 요즘 싫어요도 많이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보면 제가 치트길이 됩니다. 치트길이 돼서 좀 더 분발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바탕이 돼서 거래소가 신뢰를 얻는데 그런 일을 민첩하게 하는데 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제 경영 철학이랄까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믿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원하는 조직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고 젊어지는 조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소통과 관련된 첫 번째 경영 철학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는데 이 외에 또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예, 한국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생각을 하면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수백조 원을 거래하는 그런 아주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하는 일이 확실하게 시장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직원들 하나하나 소명의식, 전문의식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뒷받침이 돼 있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변화에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십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상충되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에 처할 때가 많아요. 네. 상장하는 기업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그걸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항상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고민의 갈등을 거듭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균형감을 잘 가져줄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을 제가 직원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제가 일반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네, 한국거래소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을 총괄하며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 파생상품의 청산과 결제, 또 증권의 상장과 시장 감시 등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금융을 위해 나아가는 한국거래소의 행보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